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완성하지 못했던 수업 페이지들을 조금 더 완성하려고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업 시간에서 연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연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관계는 말 그대로 얼만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는 분석을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관이란 개념은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간의 관계 살펴보고 여기서 얼만큼 유용한 규칙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큰 연관관계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관계 분석은 얼마나 자주 구매하였는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마트에서 음식이나 제품을 살 때 얼마나 자주 구매하였는지 가는 빈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빈도는 기본으로 연관 정도를 정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빈도의 수치를 지지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항상도의 개념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관성 규칙은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시장의 바구니 품목이 얼만큼 연관 있게 담기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건, 그리고 품목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이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연관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연관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연관관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떠한 품목 간의 관계가 있는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연관성 규칙은 특히 이게 계산해서 결과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목적성 기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규칙 관계에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분석에서 장바구니 얼마큼 많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품 추천, 상품 진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관성 규칙은 상품이나 서비스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유용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볼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죠. 이 연관성 방법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해하기가 쉽고 명쾌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하여 규칙을 도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까 야채 예를 들어보면 야채 가게를 보면 당근, 사과, 포도 몇 개 사갔다 라고 하면 너무나 쉽잖아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결과라는 거죠. 실질적인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관성 규칙은 마케팅 문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의사결정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여러분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런 쉬운 연관관계 분석부터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가 더 빨리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 장바구니 분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써요. 이 연관관계 분석 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게 되고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의 연관관계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도를 세하려는데 연관성 규칙은 데이터들의 동시 빈도수와 동시 발생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빈도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자랑 포도랑 같이 동시에 살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높을수록 강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그게 낮을수록 강한 연관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뭘로 나눈다고 했죠? 세 가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는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라고 계산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서포트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신뢰도는 컨피던스 값, 그리고 향상도는 리프트 값, 서포트, 스트렝스, 리프트 값으로 이걸 값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관관계 사례로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감자, 당근, 야채 판매 가게에서 이 연관관계를 확인해 본 거고, 연관관계의 룰은 어떻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뭐가 가장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연관관계 분석을 비주얼라이징한 표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연관관계가 밀접하고 연관관계가 클수록 관계를 연결하는 선의 굵기는 굵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토마토가 어디 연결돼 있죠? 상추. 그리고 또 어디 연결돼 있어요? 크게 보면 콩. 그럼 당근도 좀 세죠? 그래서 채소류를 같이 사간다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게 내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크로스 셀링 마케팅을 하거나 연관관계 기반 상품 진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군집 분석이에요.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군집을 통해서 잘 구분하는 것으로, 어떻게 구분한다? 다양한 특징을 가진 관찰 대상에서 이것들을 다양한 특질간으로 동일 집단으로 묶는 거예요. 군집화한다는 거죠. 이 군집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군집을 분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군집 분석입니다. 어떻게 하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특성끼리 묶어주다 보면 최종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군집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군집은 계속 같은 동일 집단 내에서 동질성을 가지거나 이질성을 가진 걸로 해가지고 계속 나눌 것들은 나누고 묶일 것들은 묶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질한 집단 내에 모이면 뭐가 크겠어요? 유사도가 클 거라는 거죠. 유사도. 동일한 애들끼리 모인다는 건 유사도가 클 거고, 이질적인 애들, 여기 이질한 집단, 얘네들끼리는 또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이런 군집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층적으로 할 건지, 종류와 대상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에 따라서 비계층적 군집 분석, 계층적 군집 분석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부터 볼게요. 계층적 군집 분석은 여러분들이 그 개별 대상 간에 있잖아요. 이 계층적 군집 분석. 개별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막 대상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대상 간의 거리 있잖아요. 거리. 이런 거리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부터 시작해서 결합해 나가는 거예요. 계층적으로 가까이 있는 애부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애 가서 여기서 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럼 얘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애부터 가는 거지. 가까이 있는 애 가서 얘가 가깝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가고 여기서 연결해가고 여기서 연결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확장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나무 계층 형성 구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군집 집단 간의 거리가 유사성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집단 간의 거리 그리고 유사성을 정하는 방법 이거 두 가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뭐 단일 연결 방식, 완전 연결 방식, 평균 연결 방식 이런 게 있다.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부분 계층 군집 방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무 모양 계층 구조고요. 이 나무 모양 계층 구조를 덴드로그램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군집이 형성되는 과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쭉쭉쭉 자 나가고 있어요. 작은 데이터일 때는 이것도 충분하죠. 그런데 큰 데이터가 왔어요. 이것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데이터가 커진다. 너무나 커진다. 그러면 데이터는 크면 클수록 이런 군집 분석이 어렵겠죠. 그래서 단점으로 많이 보는 게 데이터가 크기가 크면 분석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군집으로 어떤 이렇게 가면서 얘가 군집화가 돼서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얘가 군집화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군집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일단 만난 애는 무조건 군집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군집화돼요. 만약에 얘가 잘못된 값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고 무조건 어느 군집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층적 군집 분석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어요. 군집 분석에서 개체 수가 엄청 많은 경우에 개체 유사성을 구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군집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군집의 숫자에 따라 대상들의 군집이 할당되는 거예요. 군집의 숫자에 따라. 이런 군집의 숫자에 따라 대상들이 할당돼요. 여기 3개, 4개, 6개, 7개. 그럼 그 숫자에 따라 대상들이 군집이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하고자 하는 개수를 정해놨고 그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개체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함되는 방식으로 군집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사실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빠르고 쉽게 분류할 수 있죠. 그런데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4개, 3개 이거 어떻게 알고 우리가 정해줘. 그리고 이 군집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초기값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얘가 방향성을 요로 틀 수도 있고 요로 틀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군집 분석은 군집화하는 데 가장 목적이 있는 분석이고 이런 것들이 덴드로이드 그림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각각의 이 군집의 유사도와 이 군집의 유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군집에끼리 묶이는지도 볼 수 있다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큰 데이터들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 아니면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주요적인 기법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 분류랑 예측에서 많이 사용돼요. 분류랑 예측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분류랑 예측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 경제, 경영 분야에서 예측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기법들 자체는 매우 용이하고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의사결정 나무라는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규칙들이 있을 거고 이 규칙들이 나무화돼서 표현된다는 거. 그래프화 되는데 그게 나무화돼서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기업의 부도, 고객 분류, 예측, 주가 예측, 환율 예측, 경제 전망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의사결정 나무의 개념, 의사결정 나무에서 어떤 게 장점이냐? 분류 결과 해석이 쉬워요.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이 분류를 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어땠는지도 해석이 쉬워요. 모형도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 분류하거나 기업 부도 예측하거나 주가 예측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 나무들의 큰 이제 기법은 왜 알아야 되냐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 나무를 하는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계로 의사결정 나무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가 첫 번째로는 형성입니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자료 구조에 따라서 자료 형태에 따라서 적정한 분리 기준을 잡고 정지 규칙 만들어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를 얻습니다. 이렇게 나무부터 얻어요. 뭐 이렇게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갖고 이렇게 나무부터 얻어요. 그리고 이게 얻은 나무를 형성이 되면 가지를 쳐요. 그래서 출현 규칙이라든지 부적절한 분류 오류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지는 아니야, 이 가지는 아니야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당한지 확인해요. 타당성 검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차 타당성 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정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나눠진 표를 기준으로 한 해석하거나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생각보다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필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변수들이 선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요 변수만 선별해서 의사결정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있어요. 금융, 비용, 부담률. 변수가 두 가지 이상 결합돼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쉽게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모형도 너무 쉬워요. 자기 자본 이상 보상 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니면 금융 비율 부담률은 총 자본 회전율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해석 너무 쉽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거에 반면에 단점도 있죠. 비분석적이다. 그리고 선형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안정적이지 않다. 가지수가 너무나 이렇게 많아질 수 있다. 이 형성 시 컴퓨팅 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도 있고 의사결정 나무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게 의사결정 나무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 뭘 알고 싶었냐면 미래 이 기업이란 게 있는데 기업 A란 게 있는데 이 기업 A가 생존하지 못하고 부도날 기업인지 예측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부실 원인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예측 모형에 대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고 자기 자금 비율이 지금 이건 거예요.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그리고 금융 비용 부담률 이렇게 나오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죠.
차입급 의존도, 총지분 회전율, 금융비중 비답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정된 것만 넣은 거예요, 지금. 원래 기존에 이 18개의 변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기자본 비율에서 이 예측 입력 변수들은 확인해 보니 이자 보상 비율 여기 있죠? 금융기 부담 비용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진 18개의 변수 중에서 5개의 변수가 기업 생존에 예측을 미친다는 거 표현하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제일 위에 있어요. 의사결정 나무는 이자 보상 비율, 자기자본 비율, 금융비용들 그 위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있죠. 이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자기자본 비율 보시면 얼마나 나와 있어요? 40점? 여기 자기자본 비율에 하나만 변수만 보자고요. 40점, 263, 727. 이 40점, 263, 727인데 금융, 비용, 부담률 이 40점, 263, 727이라는 자체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보시면 여기 34%라 돼 있죠. 기업 미래 생존할 확률이 34%라는 거예요. 좀 냉정하죠. 또 볼까요? 미래 생존 확률이 가장 낮은 기업의 조건은 0.588 여기네요. 588 다른 거 보면 40, 2, 27, 27 있죠? 0.588 있죠? 생존 확률이 가장 낮은 기업의 조건 귀생존 확률이 74%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을 볼 수 있구나. 의사결정 나무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이렇게 나무 형태 만들어 가지고 예측해 볼 수 있구나.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몇 퍼센트가 생존할 수 있는지, 몇 퍼센트가 기업이 생존하지 못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해 줄 수 있게 하는 의사결정 나무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기만 하면 충분히 공부가 될 거예요. 자, 의사결정 나무로 이제 나무 형태도 있었고요. 인공신경망은 우리 뇌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뉴런들 그리고 뉴런들과 노드들 이런 노드와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표현을 하는 분석 방법을 만든 거죠. 특히 이렇게 보니까 모델을 구축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계산 능력을 가진 뉴런 단위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되고 뉴런이나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외부에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려운데 이런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상호 연결성이 사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만큼 이 상호 연결을 가지느냐 이 출력층에서의 은닉층에서의 입력층 입력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숨어있는 층에서의 값들 그리고 출력되는 값들이 어떻게 연관돼서 나오느냐 얼만큼 상호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인공신경망은 인공이 머릿속에 기반을 한 뉴런과 노드의 모양을 기반으로 한 분석 방법이고 특히 이게 뭘 한다고 했죠? 필요한 모델을 구축하는 기법일 때 많이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는 입력층에서
은닉층까지 가고 이 은닉층에서의 값들이 출력층은 또 변화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에서 입력할 때의 이런 가중치, 항로 연결성들이 가중치에 맞아서 들어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 같은 값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사랑, 공부, 일, 아르바이트 뭐 이런 같은 값을 입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각각의 것이지만 모두 똑같은 가중치는 아니죠. 그래서 그 가중치에 맞게 연결 가중치가 들어가게 될 거고, 더 강한 것들이 더 강하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걸 넣더라도.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특징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인공신경 사례로 있는 게 그 의사결정 나무와 같은 거, 기업 생존, 부도 예측 이런 거 많이 구현하고요. 그리고 예측 변수로 잡는 것들이 차입급 의존돼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이 변할 거다라고 하는 값들, 그리고 변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도 그냥 한번 읽어봐 보시고, 사례 기반 추론도 그 말 그대로 사례 기반이에요. 과거의 사례 기반 추론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 이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라. 이 사례 기반 추론은 여러 가지 값을 구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추론 과정이 좀 중요한데, 사례 기반으로 추론을 하겠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프로젝트가 문제 하나가 떨어졌어요. 자, 문제 1이 떨어졌어. 여러분이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하겠어요? 여러분들 뭐부터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례 기반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제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제. 자, 과제했어요. 그럼 과제에 대한 문제, 뭐 이 비즈니스의 이에 대해서 알아보라 라고 과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못해요. 첫 번째 못해요. 데이터 짠다고요? 아니잖아요. 네이버 가서 구글 가서 검색부터 하죠. 여러분들 사례 기반 추론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초보 요리사니까, 우리가 초보 요리사 때 사례 기반 추론을 할 수 있는 블루베리 팬케이크 안 만들었어. 그러면 과일로 만들었던 팬케이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사례를 검색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그 다음 이 검색된 결과를 어떻게 해요? 재사용합니다. 이전 사례로부터 우리 걸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죠. 그래서 재사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과제에서. 그 다음에 수정하죠. 뭐 짜깁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반죽도 넣어볼 수 있고, 블루베리 팬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만의 방법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해법이 성공적으로 대상 문제에 적용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어디다 넣는다? 새로운 사례로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럼 그게 계속 이렇게 축적되고, 그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경험이 많아지게 될 거고, 다음에 팬케이크 만들 때는 더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기반 사례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이 사례 기반 추론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32페이지에 그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야기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드디어 나왔죠. 여러분들 머신러닝, 딥러닝.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머신, 기계, 러닝,
기계가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AI라는 한 분야를 통해서 컴퓨터가 여러 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람처럼 학습시켜가지고 스스로 규칙 만들게 하고 그 규칙을 통계적인 기반을 둬서 규칙성을 갖게 하고요. 최근에는 뭐부터 있어요? 인공지능, AI라고 말하죠. 검색, 맞춤형 광고, 기계 조종, 의사결정 이런 데서 전부 다 머신러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계를 가르쳐가지고. 두 번째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딥러닝이 뭔지 몰라요. 이해해봐도. 뭐 알파고 딥러닝 한다고 했다는데 딥러닝이 도대체 뭐 한 건지 잘 몰라. 우리. 딥러닝은 쉽게 말하면 밑에 완전 딥한 거잖아요. 깊숙이 파고드는 거예요. 심층 학습이란 거거든. 딥러닝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왔냐면 뭐 이미 구글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때는 알파고 이세돌 구단하고 그 경기했을 때 알파고가 딥러닝을 통해서 합숙하게 됐다라고 했거든. 근데 사실 딥러닝은 여러분들이 그 사물이나 그 데이터를 군집할 때 분류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사진으로 딱 봤을 때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기기학습이라는 게 고안된 거고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게 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저장된 개사진과 비슷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개사진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딥러닝은 핵심을 통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핵심은 분류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딥러닝도 이게 분류를 못하니까 군집화 못하니까 개사진도 엄청 많이 넣어놓고 이게 개다. 개사진 들어오면 이 개사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딥러닝도 수많은 데이터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패턴을 발견해서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딥러닝은. 그래서 구글의 음성 번역이라든지 로봇의 인공지능 시스템에도 딥러닝을 넣는 거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뉴스피드랑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기 위해서 이미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데이터 안에. 근데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어디까지 쓴다? 사진, 동영상, 음성 정보. 왜냐하면 딥러닝 하려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정확성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밖에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조금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전자상거래에서는 여러분들 뭐 아마존, 이마트, 월마트 이런 데서 가격 측정하고 재고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제 개인 맞추나 맞추고 타겟팅하고 시스템 서비스 관리하고 디자인 고객 서비스까지 다 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 분야 제조 분야 물류 분야 마케팅 분야 전문 서비스 분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더 합쳐져서 AR, VR 이런 것들이 기술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도 새로 생긴 것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AR, VR 동에서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입혀져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연결해서 외국 기업의 AI 활용도 많다는 겁니다. 외국 기업. 그래서 아마존 알렉사 많이 들어봤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알파고, 스마트홈까지 연결해서 애플도 많이 하고요. MS도 많이 합니다. IBM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두시면 이 정도 외국 기업들은 AI를 사용하고 있구나. 활용으로 우리나라도 이 정도 활용하고 있구나.
볼까요? 국내 기업은 누구겠어요? 삼성에서 많이 하죠. 휴대폰, 가전, 의료기기, 금융 합쳐서. 빅스비, TV, 냉장고 TV 기억나시죠? LG는 안 할까요? LG는 무조건 합니다. 로봇 연구소, 휘센 듀얼 인터넷, 뭐 로보킹, 로봇 청소기, 구글 어시스턴트 연결해서 휴대폰에 연결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AI 기술. KT 기가신이 들어보셨죠? SKT 뭐 합니까? 음성인식 AI 팀앱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CEO AI 직속 사업단도 있어요. SKT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클로버 놓칠 못해요, 기업들이.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고 현재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인 거예요. 머신러닝이 뭐였고 딥러닝이 뭐였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와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만나서 누구와 토론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겁니다. 자, 이까지 해서 여러분들 수업은 완료됐고 이 8장 빅데이터 분석과 기법과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 방법도 여러 가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까지 왔는지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틀린 부분 과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